정성호 장관이 이율 배반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을 뿐인데 외압이 아니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년 전에 본인이 법사위원을 할 때 2019년 7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광주지검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 이거는 외압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지적하는 걸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장관이 되면 내가 이렇게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 밑에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 하고 신중하라 하고 지금 장관이 차관이나 검찰총장 대행한테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다른 거죠. 지시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주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자, 네.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능을 보시는 수험생들은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아니 이제 뭐 그 아이를 그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학부모들은 또 이렇게 초조해 하시면서 또 그걸 달래기 위해서 강펀치를 볼 수도 있죠. 지금 강펀치 볼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해방 직전이잖아요. 해방요? 이제 수능 끝났으면 해방감에 들 때 있지 학부모들이. 예이씨 이제 마지막이다 이씨. 엿이나 먹으라. 엿 붙여서 뭐 큰일 나요 요즘에는. 요즘엔 또 달라졌대요. 네. 엿 그런 거 대신에 애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 형태가 달라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수능도 세대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침에 조금 뭐 저는 항상 아침에 올 때 고속도로를 통해서 출근하는데 조금 그래도 한산하다, 한산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웬일이지? 그런데 방금 들었어요. 오늘 수능이라는 걸. 근데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왔거든. 라디오 퀴즈에 왜 목요일 날을 수능으로 잡았을까? 그래서 그게 내용이 목요일이 제일 그나마도 일주일 중에 교통이 좀 원활한 날이래요. 아니 한참을 뭐 굉장히 뭐 수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뭐 교육 전문가처럼 말씀하시더니 약간 제가 사기캐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좀 전에 알았어요. 예. 피장파장인데 아니 뭐 우리 그래. PD님들이 꼭 한번 예. 언급을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예. 언급한 거예요. 그렇죠. 전 머리도 우리는 솔직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나마도 맞아요. 끝까지 예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는 말 못하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저 오늘 머리도 못 감았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집에서 힘들다는 거야. 힘들어요. 마누라한테 계속 실토를 해가지고 끝까지 시치미를 떼야 되는데 아니, 머리를 못 감았어요 지금 오늘. 저는. 머리도 못 감고 아침에 바로 회사에서 세수하고 말이죠. 아 참. 회사에서 세수하고 회사에서 예. 양치하고 제가 그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집안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 수돗물이라도 아끼자. 머리 아파. 하여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항소도 포기하면 안 되고. 역시 강원도 사람은 달라. 김장철이 오니까 매 포기할래. 이게 고냉지에서 온 분들은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포기 후폭풍이 굉장히 크네요. 크죠. 이걸 하여튼 포기하면 안 돼요. 예.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시험 포기하지 마시고 최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아시는 문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워치 가지고 간 사람은 1교시 안에 빨리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수능도 안 보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못 봤다 그래. 저는 수능 1세대라서 네. 수능 2번 본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계속 지금 후폭풍이 아주 뭐 그냥 대단합니다. 뭐 잦아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보기엔 국기문란 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북풍이 클 줄 몰랐었겠죠.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이런 의도를 갖고 했다 그러면 아마추어리즘이다라고 네. 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중간 과정이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끼리의 그런 대련인데 그게 방부제가 물샐 틈 없이 그게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나는 그냥 신중하라고만 했다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신중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밑에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차관도 이진수 차관도 결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옵션을 여러 개 준 것 같지만 계산해 보니까 결국 옵션이 노 옵션이더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 뭐 조금 더 지나가면 사실은 외압인 듯 외압 아닌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의원님도 예전에 그 현역으로 계실 때 보면 아니 의원님도 보면 보좌진들이나 뭐 어떤 지시를 하실 때 보면 보좌진들이 뭐 어떤 거 이게 어떤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여쭤보시면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라고 하실 때 그거 하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저는 보좌관한테 그렇게 애매한 얘기를 안 하죠. 그때 보좌관들은 동지적 입장이에요. 형 이거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 때 보좌관 정말 세대가 제가 국회의원 할 때가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보좌진과 국회의원이 거의 다이다이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거의 직업적 개념에서 보좌진이라서 네. 국회의원도 보좌진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대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근데 과거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정말 뭐 노통 때 전후 보좌진이고 또 우리 보좌진 같은 경우는 뭐 추천받은 사람도 있지만 수석 보좌관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한 후배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애둘러서 신중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자 말자 뭐 네 의견은 어때? 형 합시다. 그러면 그래 하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면 차라리 결과적으로 애둘러서 이 차관이 더 나쁜 것 같아. 이간질을 시켜. 차관요. 예.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예. 그 장관과 만석이 사이에서 만석영. 예. 그래서 만석영이 보니까 슬퍼 보이더라고요. 네. 혼자서. 근데 살은 많이 쪘대. 혼스러워. 얼굴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면서도 무슨 그 지휘권도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얘기했고 오히려 노만석 군한대행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어요. 검찰청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그나마도 그 최소한의 어떤 검찰의 권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외압이 옴에도 불구하고 바로 적답해서 반대하지 못했다라는 동정론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저께 그만둘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나 안 해 하고 그만뒀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만석영하고 네.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두 네.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저렇게 관둘 거면 차라리 지르고 관뒀어야죠. 그래야지 검사다운 검사죠. 그렇죠. 아무리 검사의 좀 이미지가 실추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칼잡이라고 우리가 다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칼잡이면 칼 한번 찌르고 했어야지. 칼집에 칼 넣어놓고 나온 다음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퇴임식은 하고 끝내려고 말을 못한 거지. 아니 뭐 대행이 뭐 취임식도 안 했는데 뭐 퇴임식은 왜 해?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권한대행 취임식 이런 게 있나? 없어요. 네. 권한대행 취임식도 안 했는데 뭔 퇴임식을 하냐고요. 네. 아마 퇴임식도 아마 기조실장이 대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안 오셔갖고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니 검찰총장도 아니고 총장 대행이잖아요. 예. 대검 차장이에요. 대검 차장이 취임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퇴임식은 왜 해요? 아니, 그나마도 기자들한테 말 안 하려고 핑계 댄 거죠. 아니 퇴임식 때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 단계만 넘기려고 한 얘기예요. 할 말 있으면 예. 어제 하든가. 예. 그러면
질러놓고 항소를 하고 하던가. 예. 그러면 기자들한테 기뜸이라도 해주면 기사라도 좀 곱게 썼을 텐데. 그러니까요. 혼자 술 먹다가 찍히기나 하고. 네. 눈물을 왜 흘립니까? 군안 퇴임식 때 말한다는 거는 모든 기자들한테 다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기자들이 싫어하는 포지션이지. 그리고 그런 공식적인 맞아, 퇴임식에 울고 있잖아요. 왜 무슨 그 우는 내용이 거예요? 있겠어요? 우는 걸까요? 눈에 뭐가 들어간 걸까요?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눈에. 예, 뭐가 들어간 장면을 잘못 찍었네요. 김치찌개 국물이 튀었나? 네, 그거는 너무 심한 발언이고요. 예. 지금 최소한 저분이 저녁을 뭐 먹은지를 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저거는 그냥 안경을 잘 안 닦아갖고.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저렇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고뇌하거나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저게 그런 모습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저분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집에서 혼자 아무리 표정을 지어봐도 고뇌하는 표정이 안 나오는 거라. 나오니까 저분도 얼굴 상이 그렇게 생겼어. 저분은 만석이에다가 이름도. 그러니까 표정 차 타고 나가는 장면도 지하철에 찍혔는데 동그래가지고 건복 주상인데 무슨 고뇌를 해. 사실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정성호 장관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5선씩이나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대충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파장이 안 올 거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괜찮을까? 한번 이 내용을 어제 정성호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나왔는데 국회에 직접 나왔었는데 배준영 의원하고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는데 아주 살살 빠져나가는데 한번 이야기를 듣고 의원님과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특정 사안에 대해서 3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뭐 신중하라기에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보시죠.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서면으로 안 하셨죠? 네, 일선 그거 청에서 위법입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에 어폐가 있고 말의 논리의 모순이에요. 보면 서면으로 지휘를 하려고 했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서면으로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휘를 했잖아요. 불법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겁이 많은 거예요. 음. 서면으로 한다는 건 자기가 책임을 다진다는데 오롯이 져야 되는데 이 사안 자체가 과연 맞는가? 왜냐하면 처음에 설명 자체도 말하자면 검찰의 구형보다 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4명에 다 포함이 안 돼요. 2명. 2명밖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존의 검찰은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항소하게 돼 있잖아요. 돼 있죠. 예. 그래서 무죄의 취지로 나온 부분도 있어서 이게 딱 떨어지게 처음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입장에서 서면으로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수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걸 살살 구슬려 가지고 그 만석 그 군안대행한테 좀 잘 알아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파만파 이렇게 드러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진수 차관도 차관 역할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걸 아예 장관 편을 들든지 권한대행 편을 들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양자역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이쪽 저쪽을 다 편을 들다 보니까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이 또
이번 사안에서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었을 때의 사안과 과거에 있는 사안하고 이율 배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본인이 닥치는 사안하고 과거에 본인이 비판할 때의 입장하고가 이게 상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보세요. 이번 같은 사안에서는 본인은 자기는 그냥 의견을 전달했다,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건 외압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초지일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왜 야당에서는 그렇게 과하게 물을 붙이느냐? 외압이 아니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 장관은 본인이 법사위원을 할 때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의지나 대통령 뜻이 법무부 장관을 통하거나 직접 검찰총장에게 전달돼 사건을 왜곡하고 실체적 진실을 변화시킨다고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였냐면 당시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 목포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광주지검에게 압력을 넣은 사건을 의혹을 언급하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지시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검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광주지검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 이거는 분명한 의혹이다. 이거는 외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네. 이때는 의혹이라고 외압이다. 수사권 지휘를 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지금 한 행동보다 덜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야당 시절 그리고 의원 시절하고 여당 시절 또 본인이 장관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절이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과거에 한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지적하는 걸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장관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밑에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제 소련 유학을 갔더니 소련에는 국가계획경제 시스템 고스플란이라고 있는데 네. 스탈린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국가계획상 100개를 만들면 실제는 몇 개 만들어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37개 만들어지는데 네. 보고될 때 몇 단계를 거치면 100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밑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왜곡시키고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것처럼 내가 신중하라.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보장 안 하고 신중하라 하고 지금 장관이 차관이나 검찰총장 대행한테 신중하라 하는 것은 똑같은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다른 거죠. 지시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시죠. 예. 지시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아니 회사에서 머리 감는 거 신중하게 해주세요. 감지 말란 얘기죠. 예. 그렇지만 우리 둘의 관계는 지가 뭔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제가 안 하죠. 사장님이 만약에 조선일보 사장님이 유기자 음. 매번 너는 회사에서 머리를 감는데 뭐 해산물은 그냥 공짜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감지 심각한 말라는 거죠. 얘기죠. 감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지는 예, 않겠지만 예. 만약에 그런 내가 일이 패널로 생긴다- 와서 예. 그 좀 신중하게 머리 감아. 예, 그러면 그냥 기분은 한 번 나쁘겠. 감았다 한 번만 안 감았다 그렇게 제가 했어요. 기분은 나쁘겠지만 예. 제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 장관이 지금 해야 될 게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뭐 회사 대표님이 저에게 유 기자, 유 차장 회사에서 머리를 자주 감던데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머리를 안 감겠죠. 그렇죠?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래놓고서는 넌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근데 이제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회사에서 평점은 더 좋겠죠. 쟤는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 취재를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으른 새끼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다른 또 부분은 또 좀 얘기를 좀 더 나누겠지만 정성호 장관에 대한 이 캐릭터, 정성호 장관이 이 정부에서의 역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국면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상황에서의 정성호 장관이 어떤 일을 앞으로 또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 관심사예요. 예, 그런 것으로 보면 정성호 장관이 벤치마크를 해야 될 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에요. 똑같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그런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아무리 자기하고 막역한 대통령과의 관계가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그런 어떤, 여기서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용산과의 관계, 이런 말이 나와버렸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용산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 3자 속에서 세 사람 입에서, 누군가 입에서 용산이란 말이 나와버렸잖아요. 만석이 형이 용산과의 관계도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민주주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치주의뿐만 처음부터 아니라 이런 사람을 권한 대행을 뽑으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검사가 쉽게 무슨 법치주의도 생각하고 용산과의 관계를 민주주의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용산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자기가.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뭐냐면 장관이 이전에 대통령실에 일정한 디렉션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결국에는 정 장관이 잘 정리해서 이거는 멈춰야 될 것인지 고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야 되거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만석이는 아니야. 만석이하고 상의해서는 안 돼. 이런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지. 근데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의원님, 정성호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법무행정을 잘 다루고 법무행정을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도 분명히 있겠으나, 이번 사태의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행보를 봤을 때 이 정성호라는 인물의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간에 없애야겠다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본인이 부여받았고, 이 일을 어느 무엇보다 완수해야 된다는 책임감에 불타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보다 이것의 책임 완수를 위해 가지고 매진하겠다라는 저는 강력한 의지를 그럴 수 느꼈거든요.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대통령실에 특강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최고의 방안은 지지율 높이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 80% 가면 리스크는 저절로 없어져요. 정청래 때문에 안 돼요. 예? 바람이 이렇게 쫙 불면 먼저 눕는 게 사법부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축구 선수 하면 딱 좋겠네. 그런데 지금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요? 더 내려간다고. 오히려 리스크를 더 올리는 상황이 뭐 살짝 올라가다가 또 봐주고 떨어지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뭐 성남 시민들이 좀 왜 7천억 되는 것을 환수하지 못하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그 2심에 가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검사들한테 항소 포기를 시킬 게 아니라 검사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을 밝혀야죠. 만약 그러려면. 왜냐하면 처음부터 재판부의 판결 자체가 기소 자체가 너무 허술하거나 사실에 바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은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게 더 낫죠. 그걸 바로 중간 과정 없이 항소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그래서 의원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정성호 장관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 이
항소 포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은 뭐 명확하게 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2번 정도 이 얘기를 했다고 계속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정성호 장관은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하신 이상민 의원님이 저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몇 번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성호라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다. 특히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몇 번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자꾸 하신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정성호 장관의 모습을 그대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성호 장관은 어떤 일이든 이재명 대통령의 사원 리스크를 털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세상은 밝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처럼 비밀이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밀실에서 비밀리 해야 될 일인데 뭐 용산 얘기까지 다 드러나는데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기도를 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콘크리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검찰 예를 들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을 없애겠다는데 어느 검찰이 이 정부에 말하자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보고 오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또 검찰 특활비 검찰이 다 없어지는데 특활비를 올려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항소 포기하라고 하는 이 디렉션이 하나의 어떤 단일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그랬어요. 노만석 이후에 권한대행이라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검찰의 수장조인데 검찰을 없애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순장조들요. 이런 순장조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궁지에 몰린 개들인데 어디를 물을지 모르는 저는 뭐 개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검찰의 입장이. 개요? 예. 낭떠러지에 몰려 있는. 뭐 네. 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사람도 하물며 자기 보고 다 나가라. 당신의 조직 전반전 자체를 없애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항소 포기해라. 이런 말을 그냥 그 고지 그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뭐라도 나가더라도 한 소리 하고 나가면 수입료라도 높아질 텐데. 얘기할까요? 만석이 형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만석이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포기 못해요. 절임 배추 삽니다. 아무리 김장철이 왔더라도 나는 포기를 못합니다. 나는 무로 합니다. 만석이 형도 그렇고 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진우 형도 그렇고 며칠을 못 견디고 그렇게 진우 형도 그렇고 지하 통로에 어차피 나올 것 같으면 어차피 사표 낼 걸 들이받든지 한번 들이받고 네. 이것들이 검찰이야? 왜 근데 혼자 또 혼술하다가 사진을 찍히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타까워. 여자하고 같이 찍은 사진보다 낫잖아. 누가 여자랑 찍혔어요? 아니 예를 들면 사진을 찍히더라도 아니, 2차 중에 깜짝 놀랐잖아요. 차라리 혼술이 낫지. 사실은 그래서 상 판단이 못 되는 인간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루를 못 견디고 그런 사람들한테다가 그런 아주 중체대한 비밀적인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정성호 장관 자체가 이빨 2개 더 빠져도세요. 자업자득이라 이거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정성호 장관 정도면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5선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잔뼈가 굵은 분이고 국회에서도 그런 분인데 저는 잔뼈만 굵어요? 근육도 나왔지. 그죠, 근육도 있고. 그런데 어제 사진 하나 찍혔잖아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조상호 정책보좌관. 제가 조상호 변호사 출신인데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데 이 정책보좌관
근데 조상호 변호사가 텔레그램으로 정성호 장관에게 사실상 코치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근데 내용을 보면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형량 측면에서 항소 자체 관행을 만들어 가자는 측면에서 항소 포기한 것이고 뭐 이러면서 수익 환수는 항소심 뭐 쭉 나오는데 아니 저런 내용 이거 보면서도 저 내용이 논리에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런 내용을 조상호 변호사가 물론 뭐 장관 정책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논리에도 잘 맞지도 않고 근데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근데 저 내용을 기초해 가지고 설명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저 장면이 뭘 의미하냐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있어서 정성호 장관도 이 최측근이 아니다. 일개 정책 보좌관이 말하자면 문자를 통해서 하명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대상자가 되어버렸다. 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손절각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왜 제가 저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민주당 패널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들이 보니까 패널들이 나오실 때 보면 어느 한쪽에서 패널들에게 논리의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뿌리더라고요. 공보실에서 레퍼런스를 만들어 뿌리더라고요. 저것도 같은 그러한 내한테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범주에 들어 있다고 저는 나도 보는 좀 거죠. 배우고 하고 싶은데 안 줘서 안 하는데. 드려도 뭐 그대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네. 그런다고 뭐 돈이 드나? 종이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건 굉장히 또 뭐 사진에 찍힐 수 있는 데서 저런 걸 본다는 것도 지금 그 혼이 나갔다. 그러니까 저런 정 장관이 저걸 왜 보고 있죠? 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저런 지경까지 가면 본인도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나?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도권이 용산에 있다. 이걸 또 장차관이 다 한꺼번에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 아이 나도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또 부담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성남시장 같아요. 성남시장이 신상진 시장이요? 신상진 시장이 왜 저걸 아각거리면서 왜 자기 정치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계세요. 네. 네, 조용히 계십니다. 네. 그거는 뭐 의사 출신이라서 평정심을 갖고 있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전체적인 뭐 7천억이든 뭐 400억이든 간에 골기 대회라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도 앞에 있는데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왜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보면 성남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도 집회를 할 때 성남시장 데리고 와서 마이크 작게 해야죠. 성남 시민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성남시장님이 예.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점잖으시더라고. 너무 점잖으. 점잖은 게 아니고 업무 파악을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도 저는 오히려 석연찮더라고요. 저는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MOU 맺으려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중요한 사람이 왔길래 한국에 기관하고 업무 맺으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그 도지사 경기도지사하고 해주려고 했는데 네. 뭐 경기과학원에서 뭐 피장파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당은 다르지만 성남시가 판교가 있잖아요. 판교가 있죠. 그래서 성남시하고 MOU를 맺게 해줬어요. 그래 이제 시장하고 MOU 잘했지만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내 느낌은. 저도 그 시장님하고 친합니다. 17대 한노위를 같이 했어요. 아 같이 하셨겠다. 네, 네. 그래서 서로 뭐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사랑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게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저는. 아, 모욕죄는 아니고 공연 모욕죄.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았는데. 예. 근데 이게 제 테크닉입니다. 어려운 주제가 왔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낙서만 하고 가시네요. 네, 낙서하고 네. 또 세수한 거 이런 얘기를 시간 끌고 물타기 하고 네. 낙서만 하고 가시네요. 네. 네, 네. 예. 이건 내 팬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즐거운 토크 감사드립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진지한 질문은 저분한테.